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말이었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거의 멈춰 세웠던 사건. 네, 정부24 접속 안 되고 모바일 신분증 먹통되고 우체국 업무까지 마비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엄청 불편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 사태, 이걸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전말 그리고 파장, 이걸 다룬 여러 심층 보고서 또 언론 보도 자료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한번 재구성해 보고요. 피해 규모는 또 어느 정도였는지, 정부 대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뭘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사건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줄여서 국정자원이라고 하죠. 이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저녁 8시 15분에서 20분 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화재 시작점은 그 무정전 전원 장치 UPS라고 하죠. 여기에 연결된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도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작업자 13분이 5층 전산실에 있던 좀 낡은 배터리를 지하층으로 옮기는 2차 작업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 배터리들이 이미 전원은 차단된 상태였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 작업 과정에서 배터리 팩 중 하나에서 갑자기 스파크가 탁 튀었고, 순식간에 온도가 확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발생하면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조항 관계자도 초기 조사에서 이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 열폭주라는 게 한 번 시작되면 막 연쇄 반응으로 번지잖아요. 그래서 초기 진압이 진짜 어렵습니다.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에서 스파크라. 오, 그럼 작업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배터리 자체에 원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나요? 자료 보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이고 불과 석 달 전 6월 정기 점검 때는 아무 이상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사당국도 배터리 자체 결함이나 단순 노후화, 이것보다는 작업 과정에서의 문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단자를 잘못 건드려서 단락, 쇼트라고 하죠. 이게 발생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죠. 현재 경찰하고 소방, 국과수가 합동으로 정밀 감식 진행 중이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방청 보고서에 나온 좀 흥미로운 지적이 하나 있어요. 화재 신고 후에 초기 4시간 동안은 해당 배터리 라인에 전원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혹시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안전 절차상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 전원 차단이 바로 안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규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특히 데이터 센터처럼 이런 민감한 곳에서의 화재는 진압도 정말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일본 화재처럼 물을 함부로 뿌릴 수도 없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하고 반응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재발화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화재 지점 바로 옆에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긴 서버들이 질비했기 때문에 소방 당국으로서는 서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불을 꺼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물 사용은 극도로 제한하고 주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나 질식 소화포,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초기 진화의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9월 27일 새벽 6시 반쯤 돼서야 큰 불길을 잡았고요. 그 이후에 잔불 정리하고 배터리 냉각 작업 거쳐서 완전히 불 끄기까지는 총 한 2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소방 인력도 170여 명, 장비 63대, 대규모 작전이었죠. 그 과정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하시던 40대 작업자 한 분이 얼굴이랑 팔에 1도 화상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셨고 건물 안에 있던 직원 100여 명이 밤중에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군요. 정말 인명피해가 더 크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지만 아찔한 순간이었겠습니다. 자, 이제 화재 자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충격을 줬던 피해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불은 5층 일부 구역에서 났지만 그 여파는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로 이어졌잖아요.
피해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네, 그렇죠.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라는 곳이 중앙부처가 사용하는 총 647개의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아주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로 인해서 이 647개 시스템 전부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70개 핵심 시스템은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핵심 시스템 70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자료 보니까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이렇게 분류되어 있던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자주 쓰는 서비스들이랑 딱 연결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민원 서류 떼거나 정부 정책 정보 확인할 때 제일 먼저 찾으시는 정부24, 또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하고 답변 받는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이게 대표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체국 인터넷 뱅킹, 체크카드 결제, 또 우편이랑 택배 조회 시스템, 법령 정보 찾아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까지 다 멈춰섰던 겁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같은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 접속장애는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쓰는 내부 업무망이나 메일 시스템도 상당수 마비됐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정부 기능 자체가 흔들린 거네요. 재난 상황으로 인식된 이유입니다. 당장 주민센터 가도 등초본 발급 안 되고 온라인 세금 납부나 공과금 처리도 막혔었죠. 특히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서 우체국 택배 대란 우려가 커졌고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 관련 금융 거래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119 신고 시스템도 영향을 받았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네, 근데 다행히 119 전화 신고 접수나 소방차 출동 지령 시스템 자체는 정상 가동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문자와 영상통화를 이용한 다매체 신고 시스템에는 장애가 발생해서 오직 음성통화로만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다양한 신고 채널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당연하게 이 디지털 정보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반이 한순간에 딱 멈춰섰을 때 어떤 혼란이 생기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 같아요. 불편을 넘어서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례 없는 행정망 마비 사태,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초기 대응과 복구 과정, 이 자료들을 좀 살펴보죠. 일단 정부도 사태 심각성을 알고 꽤 빠르게 움직인 것 같긴 한데요. 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직후에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가 서비스 중단 범위가 막 커지니까 즉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에 들어갔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에 거의 상주하면서 화재 진압이랑 시스템 복구를 총력 지휘했고요. 당장 시급한 세금 납부 기한이나 각종 서류 제출 기한 연장하는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총리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대책 마련 지시했었죠. 맞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임 사고 다음 날인 9월 27일에 직접 대전 화재의 현장 방문해서 피해 상황 점검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쳐 송구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함께 소방대원 같은 현장 인력 안전 확보도 강조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28일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비상대책 회의 주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죠. 당장 온라인 서비스가 안 되니까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하거나 팩스로 민원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수원시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나 SNS 통해서 발빠르게 대응 상황이나 대체 민원 처리 방법 공지하기도 했더라고요.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신속 복구 촉구하고 나섰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초당적 협력 약속했고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직접 현장 찾아 점검하기도 했고요. 복구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정부가 9월 28일 밤 기준으로 전체 647개 시스템 중에 약 30개 서비스가 우선 복구되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덜했거나 복구가 좀 쉬운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시킨 걸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 생활이랑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 중 일부는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바른 데이터 센터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 데이터센터로 기능을 임시 이전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쓰게 했고요.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도 다른 금융망 통해서 우회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부 정상화시켰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룸 온도, 습도 유지하는 항원 항습기 같은 기반 시설 복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하고요. 하지만 30개면 전체 647개 시스템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데요. 완전 정상화까지는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되나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복구 완료 시점 이걸 딱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나 전문가들 예상 종합해 보면 전체 시스템 완전 정상화까지는 최소 2주, 길게는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시스템 간 연계성도 복잡하니까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불과 3년 전 2022년에 SKCN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대규모 마비됐을 때 정부가 민간 기업의 미흡한 재난 대응 시스템 엄청 질파하면서 공공 시스템은 3시간 내 복구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국가 핵심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나니까 복구에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간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프게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네, 카카오 사태 이후에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대책 발표하고 특히 공공부문 재해복구, DR 시스템 대폭 강화하겠다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 셈이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번 사고로 국가 전산망 관리 시스템의 어떤 총체적인 문제점들, 이게 수면 위로 확 드러났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는지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는 문제는 역시 재해복구 시스템의 부실입니다. DR이라고 하죠. Disaster Recovery. 국정자원이 대전 본원 말고도 광주랑 대구의 백업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대전 센터에 문제가 딱 생기면 즉시 광주나 대구 센터에서 서비스를 바로 이어받아서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시간 이중화 또는 미러링 방식의 재해복구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이번 화재에서는 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센터가 멈추니까 해당 시스템 쓰는 서비스 전체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마비된 겁니다. 2022년 카카오 사태 때 민간 기업 DR 미흡을 그렇게 비판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 핵심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인 재해 대비조차 갖추지 못했다. 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죠. 업계에서는 정부 DR 시스템 구축이 여전히 예산 부족이나 기술적 한계 아니면 좀 안일한 인식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여러 지역 센터가 동시에 가동되는 다중활성, 멀티액티브 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기본적인 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인데요. 혹시 정부 쪽에서 밝힌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예산상의 제약이라든지 다른 측면의 이야기는 없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안 해서 못한 걸까요?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째는 실시간 이중화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특히 600개가 넘는 다양한 시스템을 전부 이중화하는 건 기술적으로도 아직 복잡하고요.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이 있죠. 둘째는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도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어떤 실전적인 모의 훈련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니까요. 셋째, 일부 시스템은 이중화가 돼 있었는데 시스템 간 연동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장애 요인 때문에 전체 시스템 전환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정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큰 문제는 과도한 시스템 집중화입니다. 무려 647개나 되는 정보 시스템이 사실상 대전센터 한 곳에 거의 다 몰려 있었다는 점이죠. 물론 광주 대구 센터가 있긴 하지만 핵심 기능 대부분이 대전에 집중돼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일장애 지점, 즉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해 시스템 구조상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릴 수 있는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는 뜻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둔 셈입니다. 네, 단일장애 지점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관리 문제,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언론 보도 보니까 불이 난 리튬 이온 배터리 렉이랑 민감한 서버 렉 사이 간격이 불과 60cm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안전 기준에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설비 배치 기준이나 소방 안전 규정 같은 걸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배터리실의 방화구획이 미흡했다면 이건 명백한 관리 부실에 해당하죠. 또한 그 13명의 작업자가 야간에 진행했던 배터리 교체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충분했는지, 작업 감독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배터리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작업자 과실이나 안전 규정 미준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 사고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IT 인프라 관리,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더 큰 그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사점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사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면서 서비스 확장이 주력해온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핵심 공공 서비스 안정성이 이렇게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둘째, 데이터 유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유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완벽한 백업과 복구 체계가 정말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셋째, 중앙 집중식 시스템 설계의 위험성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걸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노후 장비 교체하거나 예산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처음부터 특정 지역 센터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곳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는 분산 아키텍처,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로 시스템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IT 거버넌스, 투자 방식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9월 28일부터 합동으로 현장 감식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된 배터리는 국과수에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좀 더 구체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지겠죠? 책임 소재 규명도 뒤따를 테고요. 앞으로 감사원 감사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같은 걸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본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 사태 정리해보면 UPS 배터리에서 시작된 걸로 강하게 추정되는 불이 카카오 사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부실한 재해 복구 시스템, 그리고 과도한 시스템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딱 결합되면서 결국 국가 행정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졌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 디지털 정보 서비스라는 편리함에 얼마나 깊숙이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편리함의 기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어떤 냉정한 현실, 이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첨단 기술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과 3년 전에 그 값비싼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이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비판, 이건 정말 뼈아픕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강이나 예산 증액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국가 IT 인프라의 설계 철학, 운영 방식,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혁신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국가정보 자원 관련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정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수많은 민간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들, 은행, 쇼핑, 통신, SNS 등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서비스들은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건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게 어느 수준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또 기대해야 할까요?
어쩌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